두만강의 얼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24살의 서유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고향 회령에는 뼈만 남은 어린 동생들과 병든 어머니가 있었다. 중국 연길에 가면 식당 서빙만 해도 한 달에 쌀 3가마니 값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 박 씨의 말은 서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이었다. 강을 건너 어두운 숲속에 도착했을 때 박 씨가 미리 대기시켜둔 검은색 승합차가 헤드라이트를 깜빡였다. 차 안에는 서윤 말고도 2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 한 명은 갓 20살이 된 듯 앳된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서늘한 눈매의 여인이었다. 자, 이제 일터로 갑니다. 가서 열심히 하면 금방 돈 모아요. 박 씨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여자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을 고르는 상인의 눈빛이었다. 차가 출발하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창밖의 풍경은 도심이 아닌 끝도 없이 펼쳐진 흑룡강성의 광활한 옥수수밭으로 변해갔다. 서윤이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을 때 박 씨의 대답은 차가웠다. 닥치고 앉아있어. 이제부터 너희는 내 손을 떠났으니까. 차가 멈춘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황량한 농가였다. 그곳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몇 명과 함께 낡은 양복을 입은 조선족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리더니 이빨 상태를 확인하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이 물건은 상태가 좋군. 6만 위안약 1,100만 원 주지.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건으로 팔려왔다는 사실을.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돈뭉치를 세어 주머니에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서윤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발길질 뿐이었다. 서윤을 산 사람은 왕 씨라는 이름의 한족 농부였다. 그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마을에서도 소외된 폭력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윤을 데려오자마자 발목에 낡은 쇠사슬을 채웠다. 너를 사느라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썼다. 도망갈 생각 마라. 도망가면 공안에 신고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니까. 그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다 죽는 거야. 그날부터 서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낮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밭에서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왕 씨의 가학적인 폭력을 견뎌야 했다. 식사는 하루에 식은 옥수수빵 한 덩이가 전부였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마을의 정체였다. 마을에는 서윤처럼 팔려온 여자가 서너 명 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말을 섞을 수 없었다. 마을 주민 전체가 공범이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을 보면 즉시 감시가 시작되었고 여자가 도망치려 하면 온 동네 남정네들이 괭이와 낫을 들고 쫓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이웃 농가에 팔려왔던 어린 소녀 영애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 씨는 술에 취해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운이 좋았지. 돈을 더 많이 쳐주는 놈들이 데려갔거든. 이제 그녀는 통나무가 돼서 어딘가로 흩어졌을 거야. 통나무. 그 단어는 마을 남자들이 은밀하게 주고받는 은어였다. 서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한 달 뒤 마을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시체 썩는 냄새처럼 불쾌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김 실장이라는 자였다. 그는 마을에 팔려온 여자들을 폐교 강당으로 모으게 했다. 건강검진이다. 몸이 안 좋으면 약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해.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여자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초음파 기계로 장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서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김 실장은 서윤의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간도 깨끗하고 신장도 튼실하네. 어급이야. 이 정도면 한국 쪽에서 찾는 VIP용으로 딱이겠어. 서윤은 공포에 질려 물었다. 제 장기를 팔려는 건가요? 김 실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서윤의 뺨을 툭툭 쳤다. 아니, 넌 그냥 통나무야. 통나무는 말이 없어야지. 며칠 뒤에 차 보낼 테니 준비하고 있어. 그날 밤 서윤은 왕 씨와 김 실장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이 여자 몸값의 3배를 쳐주겠소. 대신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적출 후에 남은 건 저쪽 옥수수밭 깊은 곳에 묻어버릴 거니까. 왕 씨는 돈뭉치를 미리 받아 챙기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윤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었다. 3일 뒤면 그녀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부품처럼 해체될 고깃덩어리가 될 판이었다. 운명의 날 전날 밤 서윤은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생존 본능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왕 씨가 술에 취해 잠들 때마다 조금씩 벽의 틈을 넓혀두었다. 쇠사슬이 박힌 벽면은 낡아 있었고 서윤은 부엌에서 몰래 훔친 작은 칼과 돌멩이로 그 주변을 파냈다. 손톱은 이미 다 빠져 피칠갑이 되었지만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마침내 사슬이 벽에서 빠져나온 순간 서윤은 왕 씨의 방을 살폈다. 그는 인사불성이 되어 코를 골고 있었다. 서윤은 그가 장기 밀매 조직에게 받은 돈뭉치가 든 가방을 발견했다. 그 돈은 서윤의 목숨값이었고 이제는 그녀가 살아남기 위한 노잣돈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식용유를 거실과 왕 씨의 침대 주변에 뿌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그었다. 화르륵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서윤은 불길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불이야. 저기 물건이 도망간다.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목조 가옥을 집어삼켰고 그 소란을 틈타 서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었다. 3미터 가까이 자란 옥수수 잎들은 날카로운 면도날이 되어 서윤의 온몸을 그어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는 김 실장의 부하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사냥개를 풀었다. 2년. 잡히기만 해봐. 사지를 다 분해해버릴 테니까.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윤은 진흙탕 속을 기어가며 자신의 몸에 진흙을 발랐다. 체온을 숨기고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근처 하수구 구덩이 속에 몸을 바짝 붙였다. 더러운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살리는 보호막이 되었다. 조직원들의 발소리가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갔다. 서윤은 사흘 동안 산속을 헤매며 흙을 파먹고 썩은 열매를 씹었다. 그녀의 발바닥은 가시와 돌에 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자신이 있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김 실장의 차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집요했다. 인근 도로를 모두 차단하고 지나가는 차들을 검문했다. 공안들조차 그들과 한패인 듯 보였다. 서윤은 대로변으로 나가는 대신 험준한 산맥을 타고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걷다 보니 버려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먼저 탈출했다가 잡혀 죽은 것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낡은 신발과 옷가지들이 있었다. 서윤은 그것을 껴입으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 이 지옥 같은 현장을 세상에 알리겠노라고. 그녀는 미리 외워두었던 조력자의 연락처를 떠올렸다. 예전에 정숙 언니가 몰래 속삭여 주었던 번호였다. 혹시라도 도망치게 되면 이 번호로 연락해. 기독교 단체인데 목숨은 구해줄 거야. 서윤은 마을 외곽의 공중전화 박스를 발견하고 목숨을 건 도박을 했다. 살려주세요. 저는 길림성 옥수수밭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제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지금 어디입니까? 근처에 큰 건물이 보이나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늘진 곳에 숨어 계세요. 저희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서윤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 그리고 태국 국경까지 닿을 수 있었다. 메콩강의 흙탕물 위에서 작은 나룻배에 몸을 실었을 때 그녀는 강물 속으로 김 실장에게서 뺏어온 돈뭉치를 던져버렸다. 자신의 피와 살을 바꾼 더러운 돈을 가지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서윤의 시간은 여전히 그 옥수수밭에 멈춰 있다. 그녀는 지금도 가끔 시장에 나온 옥수수를 보면 구역질을 하며 쓰러진다. 노란 알갱이들이 마치 김 실장이 세던 그 돈뭉치처럼 보이고 옥수수 잎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신을 쫓던 사냥개의 발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죄책감이다.
자신은 살아남았지만 함께 차에 탔던 희주와 정숙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폐교 강당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병원에서 누군가 원인 모를 장기를 이식받아 건강을 회복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서유는 TV를 끄고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린다. 그 누군가의 몸속에는 희주의 심장이, 정숙의 간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통나무 장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장소를 옮기고 방식을 바꿨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된 국경지대 어딘가에선 인간의 존엄성이 난도질당하고 있다. 서유는 오늘도 창문을 겹겹이 잠그고 침대 밑에 칼을 숨긴 채 잠을 청한다. 옥수수밭의 비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옥에서 온 사냥개들은 여전히 그녀의 냄새를 쫓고 있을 것만 같기에